네, 22일간의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와 또 한 표를 호소했던 대선 후보들도 유권자의 선택에 모든 걸 맡긴 채 이제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대선 후보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을 누빈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소회와 함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전주에서 유세를 마치고 우리 후보와 서울에 합류하기 위해서 KTX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KTX 타고 지금 올라오시는 길이고. 예, 예. 예. 그 이후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마지막 대유세를 하고요. 네. 거기까지가 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 서울시청 일정이 마지막이 되겠다. 예, 예. 우리 네. 후보는 그다음에 이제 건대 입구와 강남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추가 유세를 진행할 겁니다. 밤늦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 중에 네. 피습당하는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 유세 현장에 이준석 대표도 계속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순간순간 이렇게 좀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네. 어쨌든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또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또 당 대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송 대표님도 저랑 뭐 자주 이렇게 만나지만은 워낙 소탈하신 분이고 네네. 또 경호나 이런 거 없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그런 위험한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현장 계속해서 20일 동안 선거 기간 동안 부지런히 다니셨는데 또 네. 오늘까지의 분위기까지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네. 많게는 10% 차이까지 날 수 네.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뭐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선거 마지막까지 저희가 좀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의 뭐 목표라고 하는 건 항상 높게 잡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80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통령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국회 내 권력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라도 이번에 좋은 성적표를 내야지만 이 국민들의 민심을 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역대 대선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뭐 2, 3% 정도 차이 나는 게 일반적인 결과물이었는데 예. 지금 이 뭐 10% 내지는 뭐 8%, 5% 얘기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기존의 어떤 흐름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당히 우세인 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서 또 안철수 대표의 사퇴 후 지지 선언을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대외적으로 좀 유력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같이 상승 효과를 내면서 저희가 좀 기대치를 상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민주당이 앞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글쎄요, 저는 민주당의 여론조사, 내부 여론조사 추이 같은 것들도 많이 네. 이제 저희가 전해 듣는 것도 있고 있긴 한데 유시민 이사장이 물론 그런 자료를 접근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그냥 본인의 바람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유시민 이사장은 뭐 몇 년간 또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바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그 대선이 워낙 박빙이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전 선거, 투표함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불거진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뭐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내지는 이것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확진자 투표에 관해 가지고 네. 그런 기획 부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한 달쯤 전부터도 그 지금 시기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 일간 확진자 20만 명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에 대해서 선관위는 저희 국민들이 선관위는 선거만 연구하라고 월급 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한데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는 기관 자체로서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막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늘 사실 이 부정선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시더라고요.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네네. 이제 사실 그
결국에는 의도가 개입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도가 개입돼야 된다. 부정선거는. 그래서 네.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부정선거를 기획하며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수행하려고 했느냐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안은 실제로 확신자 예측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부실 기획을 해서 준비한 건 맞지만은 부정선거라고 의도를 이렇게 몰아가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번에 확진자 투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과 뒤바뀔 정도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네. 지난 선거 운동 기간을 한번 돌아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뭐 따로 또 같이 뭐 여러 그 유세 현장들을 지금 다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바라보시면서 지금 네. 윤석열 후보가 이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정치에 그 입문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우리 후보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학습 아마 능력. 예. 예, 후보가 이제 뭐 검찰 공무원으로 26년 동안 지내면서 수사나 이런 걸 하면 조직 관리는 해봤겠지만은 정치 조직이라고 하는 건 또 공무원 조직과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있지만은 정치라는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신분이 매우 뒤바뀌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절박하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저는 후보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간파하고 그 조직을 이제 통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가 이런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네. 정치 입문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 후보가 특히 연설이나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요. 네. 저는 후보가 26년 동안 검찰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치가 더 맞는 직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정도로 느껴지신다라는 말씀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윤석열 후보의 발언 강도가 예, 상당히 이제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부패한 세력이다. 이재명 예, 후보에 대해서는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머슴이다. 뭐 예, 조선시대 같았으면 곤장 좀 맞고 예, 쫓겨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게 그 이번 대선에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예, 상당히 좀 강경하다.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저희 그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장동 의혹을 저희가 당에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 위리 안치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봉고파직하겠다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이 만약에 그런 곤장이 과하다 그러면은 위리 안치는 이건 거의 뭐 극혐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어쨌든 뭐 발언을 하다 보면 과격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언론 노조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에도 네. 민주당 정권의 전위대 천병 중에 천병이다라는 비판 그리고 뜯어고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언론 노조 쪽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언론관에 대해서 좀 그 퀘스천 마크를 띄우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굉장한 이제 네거티브성, 마타도성 그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당의 언론관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중재법에도 저희가 반대했던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도 그런 완전히 허위성이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기사 등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일 뿐 언론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가부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발언도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성가족부는 이제 특임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전에 여가부를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선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은 여성가족부가 있음에도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 이제 여성부의 설립 취지라고 한다면은 유교적 그런 어떤 전통 사회에서 있었던 가부장적인 사고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현대 사회에 맞게 고치자라는 취지였을 텐데 그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특임 부처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과연 수명을 다했는가 아니면 필요한가
근데 여성가족부는 이미 여성부에서 가족부 기능을 더하면서부터 주 업무가 무엇인지가 모호해졌습니다. 과거에 이제 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부를 떼어가지고 여성가족부가 된 것인데 요즘 그래서 여성부는 여성에 대한 캠페인 위주의 부처 그리고 또 가족부로 가면서 청소년 뭐 게임 셧다운제 이런 거 다른 부처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누가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은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네. 다른 방법으로 여성의 권익과 또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모든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열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 요즘 감정적으로 범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 범죄 여성 대상 범죄 이런 건 경찰청이 더 잘하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예를 들어 뭐 몰카 범죄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이 가장 힘 약하고 실제 부처 인원수 적은 그런 여성 분야 아니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은 이런 행정자치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네네.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윤석열 후보의 언론관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네. 이제 김만배 녹취록을 폭로한 신학림 전 네. 언론노조 위원장을 네. 겨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네.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까? 실제 저희가 공개한 것처럼 그 언론인의 어쨌든 인터뷰에 보면은 사실상 짜집기 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짜집기 된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녹음 파일이 여러 번 분절되어가지고 합쳐진 흔적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뭐 나쁜 의도로 갖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전체 대화를 그대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는 제가 이제 이것이 생태탕 의혹에 가깝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네.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도 어쨌든 그런 생태탕 의혹에서 생태탕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뭐 페네가모 구두를 신었다, 뭐 흰색 바지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들의 주장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확인 근거를 붙인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녹취록에서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는 없고 예전에 내가 갔을 때 검사가 무슨 뭐 커피 태워줬다 이런 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나중에 검찰 가가지고 검찰 조서에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가지고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커피를 사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거는 뭐 그 녹취록에 그것도 파천대 유권이 불거진 이후에 녹취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큰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쪽에서 이기건 간에 이 네. 대선 이후에 대장동 특검 가능할까요? 보통 특검이라고 하면요, 여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의혹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특검에 대한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우리 후보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의의대로 활발한 수사를 하면은 특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도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특검을 주장할 수 없는 건데 네. 민주당이 자기들이 야당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야당일 땐 당연히 저희가 특검을 주장했죠, 실제로. 네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자기들이 안 받던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너무 인간적이어서 웃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대표님 인터뷰 제목을 마지막 네. 날, 저는 호남에 있습니다.로 뽑았는데, 예. 자 호남에서 올라오고 계신데 호남 득표율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여전히 30%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ARS 조사 이런 것들에서는 25% 근방에서 많은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30%로 이제 목표를 상향조정한 한 것인데 실제로 20%를 넘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20% 넘을 것은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그거 자체로 우선 호남에서의 대단한 성과이고요. 네. 다만 이제 30% 가깝게 되면은 저희가 지역별로는 더 잘 나오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곳에서 지방선거 때 저희가 또 꾸준한 노력을 하면은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호남의 많은 주민들께서 정치 개혁에 한번 동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개혁에 동참을 해달라. 예, 그래서 이제 지역구도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그런 네. 호남의 새로운 시도를 위하는 것이죠. 네네네. 당 대표로서 이제 대선 후에 정치 일정도 좀 계획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국민의당과의 합당, 국민의힘으로의 흡수 통합이 되겠습니까? 뭐 아니면은 제3의 보수 정당을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예상들이 좀 가능할까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당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당명도 국민들에게 많이 이제 인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명 변경 같은 거는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배려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배려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불화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은 네. 어떨까요? 저는 뭐 항상 반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항상 어떻다고요? 반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관대하기 때문에 괜찮다. 예, 저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작년에 합상 조건을 협의할 때 네네. 당명 빼고는 다 배려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당명 꼭 바꾸자고 고집해가지고 그때 합상 논의가 좀 좌절됐는데 네. 지금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이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 그때 당명 바꾸자고 하는 건 솔직히 너무 좀 돋보이지 않냐. 그냥 한실탄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확실히 당명 때문인 것이 맞는 거죠. 그때 저희는 다 당신들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마지막까지 당명 개정 요구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냐면 잘 나가는 음식점 간판을 왜 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선을 몇 개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이번에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도 이제 대선을 생각을 해볼 때가 오나요? 이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대통령을 하려면 내치와 외치를 두루 알아야 되는데 네네. 저는 국내 정치는 그래도 한 10년간 조금 경험해왔지만은 외치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네. 외국 유학만 갔다 왔다 뿐이지.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도전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데 우리나라는 외치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치에 대해 가지고 제 확고한 신념과 어떤 공부가 될 때까지는 그런 무리한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딱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우리 후보는 아무래도 공정과 정의 이런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고 네. 후보가 학습 능력이 좋기 때문에 외치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익숙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외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윤석열 후보는 경험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경험과 이런 학습이 된 상태에서 저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 저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20대 대선 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소회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